30년간 믿었던 파트너가 한국을 잘못 건드린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야. 이건 비즈니스잖아.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네온가스. 연매출 45조 원 독일 린데가 전 세계 공급을 독점하고 있었고 대한민국 국산 화율은 0%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이 55배 폭등하자 린데는 곧바로 한국을 배신했습니다. 곧바로 5년 노예 계약서를 내민 거죠. 한국이 이걸 만들려면 15년은 걸릴걸요? 끝장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서명해. 이천 공장 재고는 3주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외곽 직원 여든 명짜리 중소기업이 꺼내든 방역의 카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린데는 가격을 40% 폭락시키며 매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세계 3대 가스 기업이 전부 수천억 원씩 싸들고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30년 파트너에게 던진 한마디는 서늘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신뢰를 저버린 독일 기업의 참혹한 최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5,500%.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닙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스, 네온. 그 가격이 단 몇 주 만에 55배로 뛴 겁니다. 저는 윤태경입니다.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서 특수가스 조달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올해 38이고 이 일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가스 수급이라는 게 보통 때는 조용한 업무예요. 계약서 관리하고 납품 일정 체크하고 가끔 단가 협상하는 정도. 뉴스에 나올 일도 없고 회사에서 주목받을 일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날부터 제 전화기가 쉴 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경 씨, 네온가스 재고 현황 지금 바로 올려. 팀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시스템에 접속해서 재고 현황을 확인했죠.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3주. 우리 이천 공장에 남은 네온가스 재고가 딱 3주치였어요. 3주가 지나면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면 뭐가 되느냐? 전 세계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자동차 반도체 공급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SK하이닉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네온가스가 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실리콘 웨이퍼 위에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분의 1도 안 되는 미세한 회로를 새겨야 해요. 이 과정에서 극자외선, EUV라고 하는 특수한 빛을 쏘는데 이 빛을 만들어내는 레이저의 핵심 원료가 바로 네온가스입니다. 네온 없이는 빛을 못 쏘고 빛을 못 쏘면 회로를 못 새기고 회로를 못 새기면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이 네온가스가 세상에서 어디서 나오느냐? 제철소에서 쇳물 끓일 때 나오는 부산물에서 뽑아냅니다. 문제는 그 부산물을 정제해서 반도체에 쓸 수 있을 만큼 순수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진 곳이 전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용 고순도 네온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 제철소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그 제철소들을 박살내고 있었어요. 공급이 끊기니까 가격이 미친 듯이 뛰었죠. 어제까지 리터당 몇만 원 하던 게 하루아침에 수백만 원이 됐습니다. 5,500% 폭등. 55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쌀 한 포대가 5만 원인데 갑자기 275만 원이 된 거랑 같은 겁니다. 그것도 다른 데서 살 수가 없는 쌀이에요. 저는 당장 우리 메인 공급사인 독일 린데에 연락했습니다. 린데. 이 회사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연매출 45조 원. 전 세계 80개국에 진출해 있고 직원만 6만 6천 명이 넘는 세계 1위 산업용 가스 기업입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특수가스 시장에서 이 회사와 미국의 에어프로덕츠, 프랑스의 에어리퀴드, 이 세 곳이 수십 년간 시장을 과점해왔어요. 쉽게 말하면 세 명이 전 세계 반도체 가스 시장을 나눠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아시아 태평양 총괄인 클라우스 베버라는 독일인이 받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클라우스, 상황이 급합니다. 추가 물량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가격은 협의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느릿느릿 대답했습니다. 태경, 지금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에서 같은 전화가 오고 있어. 인텔, TSMC, 삼성. 다 줄 서 있는 거야. 물량이 없어. 없다니요.
린데가 전 세계 최대 공급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물량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 우선이겠지. 유리한 조건.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얼마를 원하시는 겁니까? 클라우스가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코웃음 치는 게 들렸습니다. 태경, 솔직히 말할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야. 이건 비즈니스잖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즈니스. 그래요, 비즈니스겠죠. 당신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공장이 멈추느냐 마느냐의 생존 문제였어요. 그날 저녁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어요. 생산 담당 상무가 보고했습니다. 현재 재고로 3주 버틸 수 있습니다. 사용량을 극한으로 줄이면 한 달. 그 이후에는 생산 라인을 세워야 합니다. 린데 쪽 반응은 가격을 대폭 올려야 물량을 배정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에어 프로덕츠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 에어 리퀴드는 아예 신규 공급 불가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퍼졌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걔네들 손바닥 위인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수십 년간 이 가스를 100% 해외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국산화율 0%. 한 방울도 우리 힘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순도 때문입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네온가스는 순도가 99.999%가 돼야 해요. 이걸 업계에서는 5-9이라고 부릅니다. 소수점 아래 5자리까지 전부 9가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0.001%라도 불순물이 섞이면 수천만 원짜리 웨이퍼 수백 장이 통째로 폐기됩니다. 이 기술을 가진 곳이 전 세계에 몇 곳 안 되니까 린데 같은 회사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삼성전자 구매팀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태경아, 너희도 네온 못 구하지? 형도요? 우리도 똑같아. 이거 우리 두 회사 문제가 아니야. 한국 반도체 전체가 날아갈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천 공장의 클린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생산 라인. 저 불빛이 3주 후에 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윤봉만.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0년을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쇠 녹이는 냄새를 맡으며 컸어요. 아버지 작업복에는 항상 철 냄새가 배어 있었죠. 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고? 가스 수급 문제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온가스 공급이 끊겼거든요.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네온? 그거 제철소에서 쇳물 끓일 때 나오는 거 아니가? 우리가 포스코에서 30년 동안 그거 그냥 태워서 날려버렸는데. 저는 무심코 넘길 뻔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세대의 옛날 이야기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제철소에서 나오는 네온. 30년간 태워서 버린 가스. 혹시 그 버린 것 속에 답이 있는 건 아닐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박종철 부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태경 씨, 국산화할 수 있는 업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부사장님이 내민 서류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TMC. 직원 80명. 연매출 수백억 원. 경기도 외곽의 작은 회사. 이 회사가 린데를 이긴다고요? 연매출 45조 원짜리 글로벌 공룡을? 저는 솔직히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이 회사가 포스코 제철소 부산물에서 네온가스를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대. 그것도 독자 기술로. 포스코 제철소. 부산물. 어젯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번개처럼 머리를 때렸습니다. TMC 본사를 찾아간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이천 캠퍼스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타고 국도로 빠지고 또 한참을 들어갔어요. 주변에 논밭이 펼쳐지고 비닐하우스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작은 공단 입구에 간판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TMC. 글씨가 좀 발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인상은 실망이었어요.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는 축구장 수백 개를 합쳐놓은 규모입니다. 클린룸만 해도 여러 동이고 최첨단 장비들이 24시간 돌아가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일하다가 이 작은 건물을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여기서 세계 1위를 상대한다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건물 안에서 사람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양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를 걷어올린 팔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오셨죠? 저 이완수입니다. 대표예요. 대표가 직접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악수를 했는데 손이 거칠었습니다. 아버지 손 같았어요. 제철소에서 30년 일하신 아버지의 그 투박한 손. 이완수 대표가 저를 공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안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복도 양쪽으로 실험실이 줄지어 있었는데 안에서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장비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장비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건물 외관과는 전혀 다른 수억 원짜리 최신 분석 장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거든요. 돈은 없어도 장비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제 시선을 눈치챈 듯 말했어요. 그 표정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실험실 앞에서 멈추더니 문을 열었어요. 저희 수석 연구원입니다. 안에서 고개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눈이 충혈돼 있었고 책상 위에 컵라면 용기가 3개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자고 여기서 살다시피 한 게 눈에 보였어요. 정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악수를 하는데 이 대표와는 달리 손이 차가웠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실험실에서 손이 찬 건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니, 어쩌면 흥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어디까지 오신 겁니까? 제가 단도직입으로 물었어요. 시간이 없었으니까. 재고가 줄어드는 건 하루하루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하윤 연구원이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어요. 그래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현재 순도 99.99%까지 도달했습니다. 99.99%. 소수점 아래 구가 4개. 포9. 일반 산업용으로는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반도체에는 못 씁니다. 5-9이 돼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0.01%가 남았네요. 정확히는 0.001%요. 이 0.001%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벽인지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99.99%에서 99.999%로 가는 건 단순히 0.009%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을 10분의 1로 줄이는 겁니다. 가스 안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먼지, 수분, 다른 기체 분자들을 10배 더 깨끗하게 걸러내야 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올림픽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해보세요. 99.99% 순도라는 건 그 수영장 안에 소금 한 줌 정도가 섞여 있는 겁니다. 99.999%는 소금 한 꼬집. 소금 한 줌과 한 꼬집.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노미터 세계에서는 치명적인 차이예요. 반도체 회로선 폭이 머리카락의 수천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 미세한 회로 위에 불순물 분자 하나가 떨어지면 회로가 끊어집니다. 웨이퍼 한 장에 반도체 칩이 수백 개 들어가는데 불순물 때문에 그중 절반이 불량이 나면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9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99.99%짜리 가스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봐야 반도체 공장에서는 한 방울도 쓸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다. 정하윤 연구원이 말했어요. 린데가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에어 프로덕츠는 15년. 지금 글로벌 가스 업계에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너희가 이걸 만들려면 15년에서 20년은 걸릴 거야.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클라우스 베버인가 린데 아시아 총괄. 그 양반이 업계 콘퍼런스에서 대놓고 그랬다면서요. 한국이 네온가스 국산화를 한다고. 15년은 걸릴 거야. 순간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며칠 전 전화기 너머로 코웃음 치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으니까요. 근데 윤 과장님, 정하윤 연구원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거 2년 안에 해낼 겁니다. 순간 실험실 공기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허풍을 치는 건지 진심인 건지 판단이 안 됐습니다. 직원 80명짜리 회사의 연구원 1명이 연매출 45조 원 기업이 20년 걸려서 한 일을 2년 만에 하겠다고? 근거가 뭡니까? 우리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가 화이트보드로 다가가서 마커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린데는 공기에서 네온을 뽑아냅니다. 공기 중에 네온이 18ppm 정도 있거든요. 아주 적은 양이죠.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공기분리 시설이 필요하고 거기서 또 정제를 거쳐야 하니까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포스코 제철소에서 쇳물을 녹일 때 나오는 부산물 가스. 이 안에 네온이 공기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들어있어요.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린데가 모래밭에서 금을 찾는 거라면 우리는 금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그냥 태워서 날려버렸는데 그렇게 버려진 가스 속에 금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농도가 높다고 순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간 매달린 게 정제 기술이에요. 극저온 분별 증류와 흡착 정제를 결합한 독자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5-9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요? 네. 이론적으로는요. 거기서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날카롭던 눈이 갑자기 간절해졌습니다. 문제는 실험실하고 실제 양산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시험관 하나 분량을 정제하는 것과 실제 반도체 공장에서 수천 리터를 연속으로 공급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요? 5-9을 검증하려면 실제 반도체 양산 라인에서 테스트해야 합니다. 우리 가스를 실제 웨이퍼 생산 공정에 넣어보고 수율이 기존 린데 가스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순간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아챘습니다. SK 하이닉스 양산 라인을 열어달라는 겁니까? 정하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백억 원어치 웨이퍼가 돌아가는 실제 생산 라인에 검증도 안 된 중소기업 가스를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그 웨이퍼 전부 폐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부탁이에요. 조용히 듣고 있던 이완수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 과장님, 우리한테도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반도체가 외국 회사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기술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 성공하면 역사가 바뀌고 실패하면 수백억이 날아간다. 차에 시동을 걸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삼성전자 구매팀 선배였어요. 태경아, 큰일이야. 린데가 아시아 고객사들한테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어. 무슨 조건이요? 장기 독점 공급 계약. 5년간 린데 가스만 쓰겠다는 서약을 하면 물량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거야. 안 하면 물량을 줄이겠대. 충성 서약이었습니다. 전쟁통에 물량이 부족한 틈을 타서 고객사들을 완전히 자기 밑으로 묶어두려는 거예요. 5년간 린데에 묶이면 그 사이에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내야 하는 겁니다. 거기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선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만약 중간에 다른 공급사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면 즉시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위약 조항까지 넣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질극이었어요. 반도체 생산 라인을 인질로 잡고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죽이겠다는 협박. 45조 원짜리 거인이 할 수 있는 짓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주차장에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린데의 충성 서약에 서명하면 당장은 편합니다. 물량도 확보되고 생산 라인도 안 멈추죠. 대신 5년간, 아니 어쩌면 영원히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살아야 해요. TMC를 믿고 양산 라인을 열면 실패할 경우 수백억이 날아갑니다. 제 커리어도 끝이에요. 이천 캠퍼스로 돌아오는 길에 부사장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전화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클라우스. 걱정 마세요. 아직 결정된 건 없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부사장님이 린데의 클라우스와 직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상대방을 안심시키려는 듯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부사장님이 이미 충성서약 쪽으로 마음이 기운 건 아닐까? 그렇다면 TMC 이야기는 꺼내봐야 소용이 없는 걸까? 하지만 제 머리 한쪽에서 정하윤 연구원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저는 그거 2년 안에 해낼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 30년 동안 그냥 태워서 날려버렸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고는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고 린데는 올가미를 조여오고 있었고 TMC라는 이름 없는 중소기업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탈출구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박종철 부사장님이었습니다. 부사장님을 찾아가기 전에 저는 아버지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냐고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부사장님한테 보고하는 건 사실상 도박판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였으니까. 그 전에 아버지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아버지, 저 태경인데요. 오, 이 시간에 웬일이고.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아버지는 깨어 계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도 새벽에 일어나시는 습관이 안 바뀌셨거든요. 30년간 교대 근무하신 몸이 시계처럼 굳어진 거죠.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포스코에서 가스 태워서 날렸다고. 그래, 그랬지. 왜? 그 가스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어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아버지 특유의 느릿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포스코 들어간 게 23살 때였어. 고졸이었지. 대학 갈 형편이 안 됐으니까. 포항제철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불렀어. 거기서 쇳물 끓이는 일을 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릴 때 잠들기 전에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제철소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냥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용광로에서 쇳물이 1600도로 끓고 불꽃이 튀면 화상을 입고 굴뚝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용광로에서 쇳물을 녹이면 가스가 나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 그리고 이런저런 잡가스들. 그 중에 네온이라는 게 있었어. 양이 적긴 한데 분명 있었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기술팀 쪽 사람들이 가끔 얘기하더라고. 이 가스 안에 쓸만한 게 있다고. 근데 뽑아내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태워서 날려버린 거지. 30년 동안 버린 가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포스코 포항 제철소 하나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쇳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가스 양도 상당하고요. 만약 그 가스에서 네온만 뽑아낼 수 있다면 상당한 양이 나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버지, 그 가스 안에 네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있어. 한 번은 외국 회사에서 사람이 왔었어. 독일인이었나? 우리 부산물 가스를 분석해보겠다고. 샘플 떠가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그때 기술팀장이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독일 놈들이 우리 가스 가져가서 분석해보고는 눈이 뒤집혔대. 네온 농도가 공기보다 몇십 배는 높다고. 근데 그때는 네온가스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넘어갔지. 독일 놈들이 눈이 뒤집혔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린데가 이미 포스코 부산물의 가치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한국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뽑아내지 못할 거라고 깔보고 자기들은 기존 방식으로 돈을 벌어온 거예요. 태경아. 내 아버지. 내가 30년 일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 쇠를 녹이려면 불이 뜨거워야 하는데 그 불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야.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포기하면 끝이고 기계가 좀 낡아도 사람이 안 포기하면 길이 열리더라고. 아버지는 한 번도 거창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항상 짧고 낮은 목소리로 필요한 말만 하시는 분.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 말씀은 유독 길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뭔가 큰 결정 앞에 서 있다는 걸 느끼신 것처럼요. 전화를 끊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포스코 부산물에서 네온을 뽑는다. 출발점이 다르다. 금광에서 시작하는 거다. 정하윤 연구원의 말이 아버지의 말과 하나로 연결됐어요. 아버지 세대가 30년간 쇳물을 끓이며 버렸던 것. 그 안에 아들 세대의 반도체를 살릴 열쇠가 들어있었다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막힌 연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TMC 관련 자료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정하윤 연구원이 보내준 기술 보고서, 포스코 부산물 분석 데이터, 그리고 국산화가 될 경우의 경제성 분석까지. 이걸 들고 부사장님을 찾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어젯밤 엿들은 통화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네, 클라우스. 걱정 마세요. 부사장님이 이미 린데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자료를 들고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점심때 팀장한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팀장님, 부사장님 린데 충성 서약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태경 씨, 윗선에서는 안정적인 길을 원해. 린데랑 5년 계약 맺으면 당장 물량 걱정은 없거든. 리스크가 없어. 대신 5년간 그들 손바닥 위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겠나. 근데 반대로 물어볼게. 직원 80명짜리 회사가 만든 검증 안 된 가스를 우리 양산 라인에 넣다가 폭삭 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팀장 말도 맞았으니까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였어요. 성공하면 영웅이고 실패하면 전범이 되는 거였습니다. 오후 3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를 챙겨 들고 부사장님 방으로 향했어요. 노크를 했더니 들어와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니 부사장님이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이천 캠퍼스의 클린룸 건물이 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경 씨?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펼쳤어요. 처음엔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현재 네온가스 수급 상황, 린데의 충성 서약 조건, 그리고 국산화의 필요성. 부사장님은 무표정하게 듣고 계셨어요. 중간에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T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포스코 제철소 부산물에서 네온가스를 정제하는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순도 99.99%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파이브9은 아직입니다. 아직이라. 그러면 아직 안 되는 거잖아. 실험실에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증을 하려면 우리 양산 라인이 필요하다. 부사장님이 제 말을 잘랐어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연하죠. 부사장님이 저보다 이 업계를 20년 더 아는 분이니까. 태경 씨, 솔직하게 물을게. 부사장님이 창가에서 돌아서며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데? 각오하고 있습니다. 각오라. 수백억 원어치 웨이퍼가 날아가면 각오로 되는 게 아니야. 자네 커리어도 끝이고 나도 옷 벗어야 해. 조용한 방 안에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부사장님, 한 가지만 여쭤도 됩니까? 뭔데? 린데 충성 서약에 서명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부사장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제가 어젯밤 통화를 엿들었다는 걸 눈치채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부사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클라우스한테 전화한 건 시간을 벌려고 한 거야. 서약 안 하겠다고 하면 당장 물량을 줄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일단 검토 중이라고 해둔 거지. 저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부사장님을 의심했던 제가요. 이분도 속으로는 굴욕감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45조 원짜리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 이 상황이요. 태경 씨, 나도 이 꼴이 싫어. 내가 이 업계에서 25년을 일했는데 가스 하나 우리 힘으로 못 만들어서 독일놈한테 굽실거려야 하는 게. 부사장님이 책상 서랍을 열더니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린데가 보낸 충성 서약서였어요. 아직 서명은 안 돼 있었습니다. 이거 서명하면 편해. 5년간 물량 걱정 없고 가격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근데 부사장님이 서약서를 탁 내려놓았어요. 5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계약 끝나면 또 가격 올리겠지. 10년, 20년 이러면 영원히 그놈들 밑에서 기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끊어야 합니다. 근데 리스크가. 부사장님.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에서 30년 일하신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기계가 낡아도 사람이 안 포기하면 길이 열린다고. TMC 사람들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직접 보시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사장님이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가보지. 사흘 후 박종철 부사장님이 직접 TMC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동행했어요. 이완수 대표와 정하윤 연구원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부사장님은 말없이 공장 구석구석을 돌아보셨어요. 실험실 장비들을 꼼꼼히 살피고 연구 데이터를 확인하고 직원들한테 직접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시간이 넘는 방문이 끝나고 부사장님이 이완수 대표에게 물었어요. 이 대표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완수 대표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망하면 제가 전 재산으로 갚겠습니다. 제 집, 제 차,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부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차에 오르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TMC 라인 테스트 준비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린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요. 수백억 원어치 웨이퍼가 걸린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시험. 그 시험의 결과에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부사장님이 결단을 내리긴 했지만 바로 양산 라인을 열어준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수백억이 걸린 일인데. 좋아, 바로 해.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먼저 사전 검증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TMC가 만든 가스 샘플을 SK 하이닉스 품질 분석팀에 보내서 기본적인 성분 분석부터 통과해야 하는 거죠. 2단계에서 탈락하면 양산 라인 테스트고 뭐고 없습니다. 정하윤 연구원에게 연락했어요. 정 연구원님, 샘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품질팀에서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내일 보내드리죠. 그녀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 TMC에서 보낸 가스 실린더가 도착했습니다. 은색 실린더에 빨간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료번호 H-47. 네온 순도 99.99%. 밑에 정하윤이라는 서명. 품질 분석팀에 맡기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밤에 눈을 감아도 은색 실린더가 떠올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품질 분석팀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과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순도 99.99% 확인됐고요. 불순물 프로파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파이브나인에는 아직 도달 못했어요. 99.993% 정도. 0.006%가 부족합니다. 0.006%.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양산 라인에 들어가면 수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린데 가스가 99.999%인데 0.006% 차이면 웨이퍼 1000장 기준으로 분량이 수십 장은 더 나올 수 있어요. 정하윤 연구원에게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99.993%입니다. 파이브9까지 0.006% 남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예상했습니다. 예상했다고요? 실린더에 담아서 운송하는 과정에서 미량의 수분이 유입됐을 겁니다. 이건 정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시스템의 문제예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석 달 주세요. 석 달. 우리 재고가 버틸 수 있는 한계와 맞닿는 시간이었어요. 그린데에서 비싼 값에 최소 물량을 사오면서 버티고 있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석 달 드리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과정을 저한테 공유해 주세요. 매주 진행 상황 보고를 부사장님한테 올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정하윤 연구원과의 주간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화상통화로 진행했어요. 처음 몇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첫째 주. 공급 시스템의 밸브와 배관을 전면 교체했다는 보고가 왔어요. 기존 스테인리스 소재에서 초고순도 전용 소재로 바꾼 거죠. 이것만으로도 수분 유입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주. 정제 공정 후단에 극저온 트랩을 추가 설치했다는 소식. 영하 196도로 가스를 냉각시켜서 잔류 불순물을 얼려 잡아내는 장치예요. 셋째 주. 순도 99.996%.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넷째 주 보고 때 정하윤 연구원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어요.
모니터 너머로 봐도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정 연구원님,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쉴 때가 아니에요. 다섯째 주 99.997%, 여섯째 주 99.997%. 숫자가 안 올라갔어요. 2주 연속 같은 자리에 멈춘 겁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하윤 연구원이 처음으로 힘든 표정을 보였어요. 어떤 벽이요? 질소예요. 네온과 질소는 물리적 성질이 너무 비슷해서 분리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99.997% 이후로는 남아있는 불순물 대부분이 질소인데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분리가 안 됩니다. 이 문제가 바로 린데가 20년 걸려서 해결한 핵심이었어요. 네온과 질소를 나노 수준에서 분리하는 기술. 린데는 이걸 위해 수천억 원을 연구 개발에 쏟았고 그 기술을 특허로 묶어서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게 만든 거죠. 15년에서 20년 걸릴 거야라는 클라우스의 조롱이 바로 이 벽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일곱째 주 99.997%, 여덟째 주 99.9975%, 겨우 0.0005% 올렸어요. 이 속도로는 석 달이 아니라 1년이 걸려도 5-9에 못 닿습니다. 부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태경 씨, TMC 진행 상황이 어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느 정도? 질소 분리 문제입니다. 99.997%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부사장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린데 쪽에서 또 연락 왔어. 충성 서약 기한을 이번 달 말까지로 못 받겠대. 그때까지 서명 안 하면 다음 분기부터 물량을 30% 줄이겠다고. 30%. 그러면 우리 생산 라인 가동률이 70%로 떨어집니다. 연간 매출로 따지면 조 단위 손실이에요. 시간이 없어, 태경 씨.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하윤 연구원이 매주 보내오는 보고서에 빼곡히 적힌 실험 데이터들, 새벽 3시 4시에 찍힌 타임스탬프, 컵라면 먹으면서 연구실에서 밤을 새는 사람. 그 사람의 노력을 내가 포기해도 되는 건가? 한 달만 더 주십시오. 한 달. 한 달 안에 5-9을 찍으면 양산 라인 테스트로 넘어가고 못 찍으면 린데 서약에 서명하겠습니다. 부사장님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지막이야. 사무실로 돌아와서 바로 정하윤 연구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정 연구원님, 한 달입니다. 한 달 안에 5-9을 못 찍으면 이 프로젝트는 끝납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만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바꿔야겠어요. 어떻게요? 지금까지는 린데 방식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극저온 증류로 네온과 질소를 분리하는 방식. 근데 이건 린데가 20년 쌓아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가 따라하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린데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만의 길을 뚫어야 해요. 그 주 주말 정하윤 연구원한테서 새벽 2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윤 과장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통화 가능하세요? 다음 날 아침 전화를 했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피곤하지만 흥분돼 있었습니다. 극저온 증류 대신에 멤브레인 분리 기술을 결합하려고 합니다. 멤브레인이요?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린 특수막을 통과시키는 건데 네온과 질소의 분자 크기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단독으로는 안 되지만 극저온 증류 후에 2차 정제로 멤브레인을 추가하면 이론적으로 5-9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멤브레인 기술은 검증된 겁니까? 반도체 가스 정제에 쓴 적은 없어요. 제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 시도. 또 한 번의 도박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보세요. 2주가 지났습니다. 99.998%. 올라가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3주째. 새벽 3시 17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하윤 연구원이었어요. 윤 과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찍었어요. 99.999%. 5-9 찍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요? 네. 방금 분석기에서 확인했어요. 3번 연속 측정해서 3번 다 99.999%가 나왔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진짜 된 거야? 이 작은 회사에서 독일이 20년 걸린 걸 이 사람들이 정말로? 축하합니다, 정 연구원님. 아직 아닙니다. 그녀가 흥분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이건 실험실 결과예요. 시험관 하나 분량입니다. 이걸 수천 리터 규모로 연속 생산하면서도 파이브나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실험실에서 되는 것과 대량 생산해서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요리에 비유하면 집에서 라면 하나 끓이는 것과 군부대 식당에서 1000명분을 한꺼번에 끓이는 것의 차이라고 할까요? 간이 달라지고 면 붓는 속도가 달라지고 뭐 하나 빠뜨리면 전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양산 라인 테스트가 필요한 겁니다. 실제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우리 가스가 린데 가스와 동일한 수율을 낼 수 있는지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바로 부사장님께 보고 드렸어요. 파이브나인 달성했습니다. 실험실 수준이지만 3번 연속 확인됐습니다. 부사장님이 잠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2000 M16 라인을 열겠다. 대신 태경 씨. 네. 실패하면 자네가 책임져. 네. 한 글자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한 거였으니까. 그런데 그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를 알면 제가 얼마나 무모한 대답을 한 건지 이해하실 겁니다. M16 라인. SK 하이닉스의 최신 디램 양산 라인이에요. 여기서 돌아가는 웨이퍼 한 장 가격이 수천만 원입니다. 하루에 처리되는 웨이퍼가 수백 장이에요. 이 라인에 검증 안 된 가스를 넣는다는 건 하루에 수십억 원어치를 걸고 주사위를 굴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하윤 연구원에게 전화했어요. M16 라인이 열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요? 다음 주부터 가스 공급 준비 들어가 주세요. 현장에 연구팀이 직접 상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팀 전원이 2000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M16 라인이 있는 건물에 불빛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원짜리 웨이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 라인에 TMC 가스가 들어가요. 성공하면 역사가 바뀌고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주말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월요일 아침이 올 때까지 몇 번이나 정하윤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려다 참았는지 모릅니다. 그쪽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까요. 일요일 밤 아버지한테 전화드렸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중요한 일이 시작됩니다.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가스요. 포스코에서 버렸던 그 가스. 그걸로 반도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될 거다. 아버지는 늘 그랬어요. 긴 말 안 하시고 짧은 한마디. 근데 그 한마디가 수백 마디보다 든든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5시. 이천 캠퍼스 정문 앞에 TMC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은색 가스 실린더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트럭 옆에 정하윤 연구원과 TMC 연구팀 8명이 서 있었습니다. 전원이 새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들이 하나같이 비장했어요. 정하윤 연구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준비됐다는 뜻이었겠죠. M16 라인의 문이 열렸습니다. M16 라인 안에 들어서는 순간 TMC 연구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실험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건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규모의 클린룸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공기 한 점 먼지 없이 정화된 공간. 노란 조명 아래 수백 대의 장비가 정렬돼 있고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반도체 웨이퍼가 로봇팔에 실려 장비 사이를 이동하는 모습은 솔직히 영화 같았습니다. 정하윤 연구원이 한 발짝 멈추더니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스가 돌아가는 거구나. 그 목소리에 경외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가스 공급 시스템 연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TMC가 가져온 은색 실린더들을 M16 라인의 가스 캐비닛에 장착하는 거예요. 이 작업만 해도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배관 하나하나를 초고순도 용접으로 연결하고 연결 부위의 기밀 테스트를 수십 번 반복해야 하니까요.
0.001%의 불순물도 허용 안 되는 세계에서는 배관 이음새 하나에서 새어 들어오는 공기가 치명적이거든요. 오후 3시. 연결이 끝났습니다. 이제 밸브만 열면 TMC 네온가스가 M16 라인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가스 캐비닛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 정하윤 연구원, 이완수 대표, TMC 연구팀 8명, 그리고 SK 하이닉스 공정 엔지니어 5명. 부사장님은 안 오셨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지켜보고 계셨대요. 현장에 나타나면 부담을 줄까 봐서. 열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하윤 연구원이 밸브에 손을 올렸습니다. 장갑 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쉭. 가스가 배관을 타고 흘러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첫 번째 웨이퍼가 공정에 투입됐습니다. EUV 노광 장비에서 극자 외선이 발사되고 TMC의 네온가스가 레이저 광원을 만들어내는 데 쓰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순간 포스코 제철소에서 버려지던 가스가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웨이퍼 공정 완료까지 약 4시간. 그 4시간 동안 정하윤 연구원은 모니터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안 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후 7시 12분. 첫 번째 웨이퍼가 공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검사 장비에 올렸어요. 회로 패턴을 확대해서 보는 거죠. 결함이 있으면 화면에 빨간 점으로 표시됩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빨간 점이 보였어요. 하나, 둘, 셋, 넷. 정하윤 연구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상 범위 내입니까? 제가 SK 공정 엔지니어한테 물었어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첫 번째 웨이퍼는 가스 전환 과정에서 잔류 가스가 섞일 수 있어서요. 최소 10장은 봐야 합니다. 10장. 웨이퍼 한 장 공정에 4시간이니까 40시간. 이틀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10장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웨이퍼부터 연속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 웨이퍼. 빨간 점 3개. 세 번째. 빨간 점 5개. 네 번째. 빨간 점 7개. 늘어나고 있었어요. 결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웨이퍼가 나왔을 때 SK 공정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추세면 수율 기준 미달입니다. 그런데 가스 대비 결함률이 3배 이상 높아요. 3배. 이대로면 웨이퍼 수백 장이 불량 처리됩니다. 수십억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라인 멈춰야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하기 전에 이완수 대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정 연구원, 데이터 한번 봐. 정하윤 연구원이 모니터에 매달렸어요. 결함 위치 분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주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그녀가 돌아섰을 때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결함이 웨이퍼 가장자리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심부는 정상이에요. 이건 가스 순도 문제가 아니라 가스 공급 유량의 문제입니다. 유량이요? 저희가 실험실에서 설정한 유량과 실제 양산 라인의 유량 사이에 차이가 있었어요. 라인이 요구하는 유량보다 저희 공급이 미세하게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웨이퍼 가장자리까지 가스가 균일하게 퍼지지 못한 겁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공급 압력을 0.3기압만 올리면 됩니다. 배관 밸브 세팅만 바꾸면 돼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확실합니까? 정하윤 연구원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확실합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라인을 멈추고 철수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가느냐. 그때 이완수 대표가 앞으로 나서며 SK 엔지니어들을 향해 말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목소리 끝이 아주 미세하게 갈라졌어요. 직원 80명의 운명을 걸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실패하면 폐기되는 웨이퍼 전량, TMC가 배상하겠습니다. 제 개인 재산까지 전부 걸겠습니다. 옆에 있던 TMC 연구원 한 명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대표님, 그러면 회사가 됐어. 이완수 대표가 짧게 잘랐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SK 엔지니어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권한 밖의 일이라는 표정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부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사장님, 첫 번째 테스트에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한숨이 들렸어요. 원인은 파악했습니다. 가스 순도가 아니라 공급 유량 세팅 문제입니다. 수정 후 재테스트를 요청드립니다. 실패하면 TMC 측이 전량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3초쯤 침묵이 흘렀을까요? 부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야, 태경 씨. 전화를 끊고 정하윤 연구원을 봤어요. 30분 드립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배관 밸브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TMC 연구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공구를 잡고 게이지를 확인하고 압력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모습이 마치 수술실 같았습니다. 27분 만에 세팅이 끝났어요. 준비됐습니다. 다시 밸브가 열렸습니다. 수정된 유량으로 네온가스가 흘러들어갔어요. 6번째 웨이퍼가 투입됐습니다. 4시간 뒤 모니터 앞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까보다 더 많았습니다. 소문이 퍼졌는지 다른 팀 엔지니어들까지 구경 와 있었어요. 다들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떴어요. 빨간 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있었어요. 하나. 린데 가스를 쓸 때의 평균 결함수가 웨이퍼당 1에서 2개입니다. 하나면 정상 범위예요. 7번째. 결함 0개. 8번째. 결함 1개. 9번째. 결함 0개. 10번째. 결함 0개. 정하윤 연구원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비명인지 순간 판단이 안 됐거든요. 기쁨인지 절망인지. 그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됐어요. 됐어요. 린데랑 똑같아요. 이완수 대표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무 말 없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투박한 손이. TMC 연구원들이 하나둘 울기 시작했어요. 실험실에서 밤을 새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99.997%에서 벽에 부딪혀 절망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SK 엔지니어들은 처음에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2명, 3명. 클린룸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부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10장 연속 린데 동등 수율 확인.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수고했다. 딱 3글자. 하지만 그 3글자가 수백 마디보다 무거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클린룸을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정하윤 연구원이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옆에 앉았습니다. 정 연구원님, 해냈네요. 아직 아닙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5-9 찍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직이라고. 오늘은 10장입니다. 양산 검증이 되려면 최소 수천 장을 연속으로 돌려야 해요. 몇 달간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하고요. 맞는 말이었지만 저는 오늘만큼은 기뻐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좀 기뻐합시다.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정하윤 연구원이 자리를 피해 주었고 저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됐어요. 아버지가 버렸던 그 가스로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년간 제철소에서 쇳물을 끓이며 뜨거운 것에 단련된 사람이 아들의 전화. 한 통에 코를 훌쩍이고 계셨습니다. 잘했다, 태경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수백억이 날아갈 뻔한 도박에서 살아남았다는.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린데 귀에 들어가는 순간
45조 원짜리 거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M16 라인 테스트 성공 이후 본격적인 양산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10장이 아니라 수천 장을 연속으로 돌려야 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매일매일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죠. 하루라도 수율이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정하윤 연구팀은 아예 이천에 방을 잡았어요. TMC 본사와 SK 하이닉스 캠퍼스를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근처 원룸 3개를 빌려서 8명이 나눠 살았습니다. 연구실에서 먹고 자고 모니터 보고 데이터 찍히면 분석하고 이상 징후 나타나면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달려가고 그 생활이 석 달간 이어졌어요. 저도 매일 라인을 들여다봤습니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전날 수율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숫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볼 때마다 조금씩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게 계속 될 수 있을까? 한 달은 되는데 석 달은 어떨까?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워낙 민감한 세계라서 계절이 바뀌면서 습도나 온도가 달라지면 가스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한 달째. 수율 안정. 린데 가스와 동등. 두 달째. 수율 안정. 일부 구간에서 린데보다 미세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통계적 오차 범위 내이긴 했지만 정하윤 연구원은 그것조차 놓치지 않고 데이터에 기록했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부사장님이 양산 검증 최종 보고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부사장님뿐만 아니라 생산본부장, 품질 담당 임원, 구매본부장까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끝에 이완수 대표와 정하윤 연구원이 앉아 있었어요. 정하윤 연구원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그녀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품질 담당 임원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 총 웨이퍼 4,800장 처리. 평균 수율 린데 가스 대비 동등. 결합률 차이 통계적 유의미하지 않음. 결론, 양산 적용 가능합니다. 4,800장. 한 장에 수천만 원이니까 수천억 원어치의 웨이퍼가 TMC 가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부 합격. 회의실이 잠깐 조용했어요. 그리고 부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완수 대표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겁니다. 직원 80명짜리 회사의 대표가 회의실에서 울먹이는 모습.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였으니까. 양산 전환이 공식 결정됐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의 네온가스 공급사가 린데에서 TMC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한 라인, 두 라인. 점점 늘려나갔습니다. 이 소식이 업계에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반응한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태경아, TMC 정말 되는 거야? 삼성 구매팀 선배가 전화를 해왔어요. 3개월 양산 검증 완료했습니다. 와, 진짜 해낸 거야. 야, 우리도 소개해 줄 수 있어? 삼성전자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으니까요. 린데에 목줄 잡혀 있는 건 매한 가지였어요. SK 하이닉스가 국산 가스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에 삼성도 움직인 겁니다. TMC에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국 반도체 양대 산맥이 동시에 러브콜을 보낸 거죠. 거기에 다른 소재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SK 스페셜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 핵심 가스인 산불화질소, NF3를 만드는 곳인데 이 회사가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한국 회사가요.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곳은 삼성전자의 핵심 파트너로 올라섰고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특수가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네온가스 국산화율. 사실상 0%에서 100%. 단 2년 만에요. 15년에서 20년은 걸릴 거야. 클라우스 베버가 콧방귀를 뀌며 했던 그 말. 우리는 그걸 2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 소식이 글로벌 업계에 퍼지자 지각 변동이 시작됐어요. 제일 먼저 바뀐 건 가격 협상 테이블이었습니다. 린데와의 가격 회의가 잡혔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을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이었고 우리는 고개 숙이고 서명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린데 아시아 담당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만났을 때는 여유로운 표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눈가가 어두웠어요. 인사를 하는데 악수하는 힘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구매본부장님이 첫 마디를 꺼냈어요. 품질은 완전히 똑같은데 한국 업체 가격이 당신들보다 40% 쌉니다. 린데 담당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가격 못 맞추시면 솔직히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 가스 쓸 이유가 없습니다. 통쾌했습니다. 그 한마디가요. 몇 달 전까지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야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거꾸로 당신들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거였으니까요. 린데 담당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노트북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예전에 한국은 대안이 없잖아라며 웃던 그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구매본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태경 씨,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던 건 TMC 덕분이야.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전해. TMC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다른 반도체 회사들까지 주문이 쏟아졌어요. 수백억 원 수준이었던 연매출이 수천억을 넘겼고 1조 원을 돌파하더니 1조 5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직원 80명이었던 회사가요. 정하윤 연구원에게 전화했어요. 정 연구원님, 매출 1조 5천억 뉴스 봤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근데 솔직히 실감이 안 나요. 아직도 저는 매일 실험실에서 데이터 보고 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윤 과장님. 네. 가스 회수 기술 개발도 시작했어요. 한번 쓴 가스를 90% 이상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기술이요. 이것까지 되면 원가가 더 떨어지고 환경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파이브9을 찍고도 아직이라고 했고 양산 검증 성공해도 아직이라고 했고 매출 1조를 넘겨도 다음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은 날들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클라우스 베버였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제목은 짧았습니다. 뉴 프라이싱 프로포절. 새로운 가격 제안. 열어봤습니다. 린데가 네온가스 가격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존 가격 대비 40% 인하. TMC 가격보다 더 싸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린데가 가격을 깎는다고? 그것도 40%나? 수십 년간 한 번도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춘 적이 없는 회사가. 이어서 긴 메일 본문이 있었어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린데는 한국 시장에 대한 오랜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기며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또한 경기도 평택에 500억 원 규모의 신규 가스 생산 설비를 직접 건설하여 한국 고객사에 온사이트 공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00억 원을 들고 한국에 직접 공장을 짓겠다고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바로 옆에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왔습니다. 한국 시장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고객을 잃는다는 건 린데 입장에서 아시아 최대 시장을 통째로 날리는 거예요. 45조 원짜리 회사라도 그건 감당이 안 됩니다. 린데만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일주일 뒤에는 독일 머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머크는 반도체 소재 분야의 또 다른 글로벌 거인이에요. 한국의 R&D 거점을 이전하겠습니다. 한국 고객사 맞춤형 가스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간 수천억 원의 비용 절감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뒤이어 프랑스 에어리퀴드도 한국 내 희귀가스 정제 설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세계 3대 산업용 가스 기업이 줄줄이 한국으로 몰려온 겁니다. 부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태경 씨, 린데 메일 봤지? 네.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통쾌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왜? 이게 진짜 항복인지 아니면 다른 전략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부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감이야. 나도 같은 생각이야. 부사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린데가 가격을 40% 깎는다는 건 적자를 감수하겠다는 뜻이야. 45조 원짜리 회사가 단기 적자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부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아챘거든요. TMC 매출이 1조 5천억이라고 했지? 린데가 45조야. 체급이 30배 차이나. 린데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치킨 게임. 한쪽이 죽을 때까지 가격을 낮추는 소모전. 45조 원 체급의 글로벌 기업이 1조 5천억 체급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소모전. 결과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부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본 불화수소 기억나지? 2019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하니까 우리가 국산화했잖아. 그때도 성공했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됐는지 알아? 일본 기업들이 가격을 확 낮추면서 다시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고 했어. 우리가 애써 키운 국산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 밀려서 고전한 거지. 같은 패턴이었어요. 위기가 오면 국산화. 국산화 성공하면 외국 기업이 가격을 후려침. 가격 경쟁에 밀려서 국산 기업이 쓰러짐. 그러면 다시 외국 기업 독점. 이 악순환.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래. 이번에는 달라야 해. 부사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TMC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겠다. 가격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을 기준으로. 린데가 아무리 싸게 해도 우리는 국산 비율을 유지할 거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삼성전자 쪽에도 얘기해봐. 이건 우리 혼자 할 일이 아니야. 저는 바로 삼성 구매팀 선배한테 연락했어요. 형, 린데가 가격 폭탄 던졌어요. 우리도 받았어. 40% 이하의 온사이트 공급까지. 이거 치킨 게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면 TMC가 무너져요. 그러면 다시 원점이에요. 선배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아. 우리 쪽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국산 업체 보호해야 한다고. 한국 반도체 양대 산맥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다시는 외국 기업 한 곳에 목줄을 맡기면 안 된다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놀라운 뉴스가 나왔어요. 린데 아시아태평양 총괄 클라우스 베버가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500억 원 투자 협약서를 들고요. 경기도 평택시와 공식 체결식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체결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사진만 나중에 봤어요. 클라우스가 평택시장과 악수하는 사진. 그 사진 속 클라우스의 표정은 제가 아는 그 오만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건 승자의 웃음이 아니라 패자의 웃음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경기에서 지고 나서 상대 선수한테 악수 청하러 가는 사람의 표정이랄까요? 그리고 며칠 뒤 회사 행사장에서 우연히 클라우스와 마주쳤어요. 반도체 업계 콘퍼런스가 열렸거든요. 그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태경. 클라우스.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15년이 걸린다고 했었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클라우스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2년이었군.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 한마디가 제가 들은 그 어떤 칭찬보다 값졌습니다. 45조 원짜리 회사의 아시아 총괄이 고개를 숙이고 인정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술을. 직원 80명짜리 중소기업이 해낸 일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하윤 연구원에게 전화했어요. 정 연구원님, 린데 클라우스가 인정했습니다. 2년이었다고.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윤 과장님. 네. 끝난 거 아닌 거 아시죠? 또 그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직이라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린데가 500억 들고 온 건 항복이 아니에요. 전선을 바꾼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45조 원짜리 거인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정면으로 안 되니까 옆으로 파고드는 거였죠. 한국에 직접 공장을 지어서 가격을 더 낮추고 국산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키려는 2라운드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하윤 연구원의 말대로 린데의 2라운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택에 공장을 짓겠다는 500억 원 투자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린데의 전략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가격 폭탄. 네온가스 가격을 기존 대비 40%까지 떨어뜨렸어요. TMC보다 싸게. 적자를 감수하는 겁니다. 45조 원짜리 회사니까 1년, 2년 적자쯤은 버틸 체력이 있어요. 하지만 1조 5천억짜리 중소기업은 같은 가격으로 버티면 피가 마릅니다. 둘째, 온사이트 전략.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가스 생산 시설을 짓겠다는 거예요. 고객 사담장 너머에서 파이프로 직접 가스를 쏴주는 거죠. 운송비 제로, 재고 관리 불필요. 편의성으로 승부하겠다는 겁니다. 셋째,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인재 사냥. 린데가 한국에 R&D 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리고 채용 공고를 냈는데 조건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한국가스 소재업계 경력자 우대. 연봉 기존 대비 2배 이상 보장. 스톡 옵션 별도. 누구를 노리는 건지 너무 뻔했죠. TMC, SK 스페셜티, 워닝 머티리얼즈. 이 회사들의 핵심 인력을 빼가겠다는 거예요. 기술을 못 이기면 기술자를 사버리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완수 대표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이 대표님, 린데 채용 공고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벌써 2명이 면접 보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누굽니까? 공정 엔지니어 1명, 품질 관리 팀장 1명. 다 5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들이에요. 이완수 대표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연봉이 2배라는데 가족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말끝을 흐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 우리 기술이 다 들어있어요. 포스코 부산물에서 네온 뽑는 공정, 멤브레인 분리 노하우, 양산 세팅 데이터. 그걸 린데가 가져가면 그 뒤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2년간 피 흘려 만든 기술을 린데가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TMC의 유일한 무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하윤 연구원에게도 연락이 왔을까요? 당연히 왔겠죠. 그녀가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졌으니까요. 파이브나인을 2년 만에 달성한 연구원. 린데 입장에서는 최우선 스카우트 대상이에요.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지만 결국 물어봤습니다. 정 연구원님한테도 연락 왔습니까? 이완수 대표가 짧게 대답했어요. 왔죠. 당연히. 뭐라고 했대요? 그건 직접 물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정하윤 연구원에게 연락했어요. 정 연구원님, 린데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코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클라우스 베버의 코웃음과는 완전히 다른,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 네, 받았어요. 연봉 3배의 독일 본사 연구소장 자리까지 제안하더라고요. 3배요? 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네가 20년 걸린 거 제가 2년에 했는데 왜 제가 당신들 밑에서 일해야 하죠? 라고 했어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리고 하나 더 말했어요. 뭘요? 저는 이 기술을 린데한테 팔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다시는 남의 손에 목줄 잡히지 않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연봉 3배. 독일 본사 연구소장. 30대 중반에 그런 제안을 받으면 솔직히 흔들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초도 안 흔들린 거예요. 인재 유출 문제는 린데 한 곳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머크도 에어리퀴드도 한국의 거점을 만들면서 엔지니어들을 빼가고 있었어요. 높은 연봉과 해외 근무 기회를 미끼로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업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어요. 두 회사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소재 중소기업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되 가격에 하한선을 두기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린데가 아무리 가격을 떨어뜨려도 우리는 국산 업체한테 최소 이 가격은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거기에 공동 R&D 펀드까지 만들었습니다. 대기업이 돈을 내고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 일방적 갑을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 생태계. 이 소식이 나오자 업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 경제 매체 기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 과장님, 삼성과 SK가 중소기업 보호에 나선 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위기를 같이 겪었으니까요. 네온가스가 끊길 뻔했을 때 삼성도 SK도 같이 멈출 뻔했거든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소재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진다는 걸. 린데의 치킨 게임은 이 연대 앞에서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가격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한국 기업들이 국산 비율을 유지하니까 시장을 뺏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적자만 누적될 뿐. 6개월쯤 지났을까요? 린데의 전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공세를 멈췄어요. 대신 협력을 제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소재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다. 차세대 반도체 공정용 가스를 같이 개발하자. 기술 라이선스를 상호 교환하자. 적이 파트너가 되겠다고 손을 내민 거예요.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는 거죠. 클라우스 베버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500억 원 투자 협약이 아니었어요. SK 하이닉스를 직접 방문해서 기술 협력 제안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클라우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태경, 솔직히 말할게.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 시장을 잃을 뻔했어. 그건 린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130년 역사에서 130년. 린데가 설립된 게 1879년이에요. 그 긴 역사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한국이 만든 겁니다. 차세대 공정에서는 같이 가고 싶어. GAA 구조 3D 디램. 이 공정에 들어가는 신소재 가스는 아직 아무도 완성하지 못했거든. 린데도 에어 프로덕츠도 너희도. 같이 가자는 건 좋은데 조건이 뭡니까? 대등한 파트너십. 기술은 공유하고 특허는 공동 출원하고 수익은 나눈다. 예전처럼 우리가 갑이고 너희가 을인 구조 말고. 대등한 파트너십. 2년 전에 우리가 부르는 게 갑시야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대등하자고 말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답했습니다. 바로 수락하지 않았어요. 2년 전에 당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달콤한 말 뒤에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회의가 끝나고 클라우스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태경,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때 포스코 부산물에서 네온을 뽑겠다는 아이디어,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아닙니다. 그럼? 아버지가 알려줬어요. 아버지? 포스코에서 30년 일하신 제철소 기술자요. 30년 동안 버린 가스 속에 답이 있다고. 클라우스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야. 그 한마디를 남기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머크도 같은 수순을 밟았습니다. 한국의 R&D 거점을 옮기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에어리퀴드는 한국 내 투자를 확대하면서 현지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고요. 세계 3대 산업용 가스 기업이 전부 한국에 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자리를 바꾼 거예요. 갑과 을이 사라지고 대등한 테이블에 앉게 된 거죠. 이게 가능했던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TMC의 5-9이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수백억 원의 리스크를 떠안고 양산 라인을 열어준 것.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여준 것. 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고 가격 하한선을 보장해준 것. 이 모든 게 맞물려서 가능했던 거예요. 한 기업의 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의 생태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천 캠퍼스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렸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하윤 연구원이었습니다. 윤 과장님,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요? TMC 가스 회수 기술 상용화 성공했어요. 사용한 가스 90% 이상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요? 네. 이러면 원가가 또 떨어져요. 린데가 온사이트로 와도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지고요. 멈추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멈추지 않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정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또요? GAA 공정용 신소재 가스 연구도 시작했어요. 차세대 반도체에 들어갈 가스요. 이건 린데도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네. 이번에는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년 전 린데가 15년은 걸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1년 전 파이브나인을 찍었을 때 환호했고요. 지금은 린데를 앞지르겠다고 하고 있어요.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앞서가겠다고. 이게 되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집에 가는 길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린데가 항복했어요. 항복이라니 무슨 소리고. 아버지가 30년 동안 버렸던 그 가스 때문에 세계 1위 회사가 한국에 와서 머리를 숙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한참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 됐다. 잘 됐어.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계셨다는 걸. 30년간 쇳물 앞에서 묵묵히 서 있던 그 사람이 아들의 전화에 또 한 번 울고 계셨다는 걸.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어요. 린데가 머리를 숙였다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 가지 위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라도 방심하면 우리가 2년간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협. 자본력 치킨 게임의 장기화. 린데가 가격 공세를 멈추긴 했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평택 공장이 완공되면 또 어떤 카드를 꺼낼지 몰라요. 45조 원 대 1조 5천억 원. 체급 차이가 30배입니다. 링 위에서 벤텀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를 이겼다고 해서 다음 라운드도 이길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헤비급은 한 대만 맞아도 버틸 수 있지만 벤텀급은 한 대 맞으면 쓰러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걱정되는 건 장기전이에요. 린데가 2년, 3년 적자를 감수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TMC도 같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매출이 아무리 1조 5천억이어도 이익률이 줄어들면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돼요. 연구개발이 줄면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 결국 자본력 싸움으로 돌아갑니다. 그 싸움에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삼성과 SK가 장기 계약으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도 이사회가 있고 주주가 있고 분기 실적 압박이 있어요. 국산 업체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숫자가 안 나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완수 대표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대표님, 린데가 3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가격을 30% 더 낮추면 버틸 수 있습니까? 그가 잠깐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린데에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속도요. 우리는 작으니까 빠릅니다. 의사결정도 빠르고 기술 개발도 빠르고 시장 대응도 빠르고. 린데가 회의 열고 보고서 쓰고 본사 승인 받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다음 제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TMC가 린데를 이긴 건 덩치가 커서가 아니라 빨라서였습니다. 20년 걸릴 일을 2년에 해낸 그 속도. 그게 유일한 무기예요. 그 속도를 잃으면 끝입니다. 두 번째 위협. 핵심 인재 유출. 정하윤 연구원은 린데의 스카우트를 거절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연봉이 2배, 3배 차이가 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실제로 지난 1년간 한국 반도체 소재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한 엔지니어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밝히기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인재 블랙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핵심 공정 노하우가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포스코 부산물에서 네온 뽑는 방법, 멤브레인 분리 세팅값, 양산 라인에서의 유량 최적화 데이터. 이런 것들은 논문에 없어요. 특허에도 다 담을 수 없어요. 사람의 경험과 감각에 저장돼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빠지면 그 지식도 같이 빠지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처우 개선. 국산 소재 기업들이 엔지니어한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술의 체계화.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해요. 누가 빠져도 기술이 유지되도록. 정하윤 연구원이 이 문제를 일찍 알아챘어요. 윤 과장님, 저 요즘 매뉴얼 쓰고 있어요. 무슨 매뉴얼요? 우리 공정 전체를 문서화하는 거예요. 제가 트럭에 치여도 다른 사람이 이 매뉴얼만 보면 파이브나인을 만들 수 있게.
700페이지 넘었어요. 700페이지. 그녀의 3년치 연구와 경험이 담긴 문서. 린데가 3배 연봉을 줘도 살 수 없는 것을 자기 회사를 위해 스스로 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후배들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 연구원 4명 뽑았는데 제가 직접 가르치고 있어요. 2년 뒤에는 이 사람들이 저 없이도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요. 이 사람은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위협. 중국. 이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 위협일 수 있어요. 중국이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최첨단 공정은 아직 못하지만 구형 공정,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구형 공정에도 특수가스가 필요합니다. 5-9까지는 아니더라도 4-9 수준의 가스는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 수준의 가스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싼 가격에. 이게 왜 위협이냐면요. 글로벌 시장에서 구형 공정 반도체 비중이 아직도 50%가 넘습니다. 자동차, 가전, 산업용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대부분이 구형 공정이에요. 이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가스가 퍼지면 한국 소재 기업들의 해외 매출이 줄어들 수 있어요. TMC나 SK 스페셜티 같은 회사들이 국내에서는 삼성, SK 덕분에 버틸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파이를 중국에 뺏기면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거죠. 이 3가지 위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부사장님이 최근 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라운드는 이겼어. 근데 1라운드를 이긴 방법으로 2라운드를 이길 수는 없어. 전략을 바꿔야 해. 전략의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차세대 기술 선점. 지금 반도체 업계는 거대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핀팩 구조에서 GAA 구조로 넘어가고 평면 D램에서 3D D램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 차세대 공정에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스가 필요합니다. 아직 아무도 완성하지 못한 가스들이에요. 린데도 못 만들었고 에어 프로덕츠도 못 만들었어요. 이 시장은 아직 주인이 없습니다. 여기를 먼저 잡는 사람이 다음 10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정하윤 연구원이 이미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거예요. 그녀가 했던 그 말. 빈말이 아니었어요. 둘째, 생태계 강화. 삼성과 SK가 시작한 장기 공급 계약과 공동 R&D 펀드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 지원까지 더해지면 생태계가 훨씬 튼튼해져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구조, 중소기업이 대기업 없이도 독립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 이걸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토탈 솔루션. 가스만 팔아서는 안 돼요. 가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유지 보수하고 다 쓴 가스를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TMC의 가스 회수 기술이 바로 이 토탈 솔루션의 핵심이에요. 90% 이상 회수 재활용. 이건 린데도 아직 이 수준까지 못했어요. 비용 절감에 환경 보호까지 되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죠. 이 3가지가 맞물려야 2라운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며칠 전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요즘은 습관이 됐습니다. 큰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걱정 마라. 나는 늙었어도 튼튼해. 아버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뭔데? 아버지가 포스코에서 30년 일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셨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어.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게 제일 힘들었지. 제철소에서 매일매일 쇳물 끓이고 철근 만들고 그게 나가서 건물이 되고 다리가 되고 배가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철이잖아 그러지. 그 철이 어디서 나오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관심이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태경아. 네. 이번에 네가 한 일은 좀 다른 것 같다.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 가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제철소에서 버렸던 그 연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거면 됐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30년간 묵묵히 끓인 쇳물.
그 부산물 속에 들어있던 가스. 아들 세대가 그걸 꺼내서 반도체를 만들었고 세계 1위 기업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정하윤 연구원이 700페이지짜리 매뉴얼을 쓰고 신입 연구원 4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다음 세대로. 기술이 이어지고 경험이 쌓이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대한민국이 강한 이유예요.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람들의 힘. 2라운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45조 원짜리 거인들은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고 중국은 뒤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15년이 걸린다던 벽을 2년 만에 부순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SK하이닉스 특수가스 조달팀 윤태경 과장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국산화율 0%에서 100%, 네온가스 가격 55배 폭등 속에서 단 2년 만에 해낸 일입니다. 직원 80명짜리 중소기업 TMC의 매출은 1조 5천억 원으로 치솟았고 연매출 45조 원의 독일린대는 500억 원을 들고 한국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희가 이걸 만들려면 15년은 걸릴 거야. 그렇게 비웃던 그 사람이 2년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이었군.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포스코 제철소에서 30년간 버려지던 연기 속에서 답을 찾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밤을 새운 연구원이 있었고 전 재산을 걸겠다고 나선 중소기업 대표가 있었고 수백억 원의 리스크를 떠안은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0.001%를 올리기 위해 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반도체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5조 원짜리 거인들의 2라운드는 이미 시작됐고 중국은 뒤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묵묵히 싸우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응원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국산화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